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18번째 시간. 오늘은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혜신의 적정심리학 당신이 옳다는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정혜신님은 내가 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다면 마지막이 이것이다라며 공감에 대해 당신이 옳다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CPR 매뉴얼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책에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가 쓰러지면 낙지를 먹으면 일어나는데 사람이 저 정도 고통스러우면 살 수 없다. 이럴 때 낙지처럼 일어나게 하는 힘의 요체가 바로 공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그 제목에서 값싼 위로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오해에 정혜신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더라도 또 사람이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옳다라는 의미이다. 충고나 조언이나 판단이나 평가, 비난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충조 편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판단이나 비난 앞에 괴물이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하기 전에 들어봐 주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봐 주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치유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감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정혜신 선생님의 남편이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 안에서 이명수 선생님이 정혜신 선생님이 하루 종일 그 세월호 유가족들, 특히 엄마들과 상담을 한 후에 정말 전쟁을 치르듯 전쟁같이 시간을 보낸 뒤에 함께 걸으면서 했던 말인데 이명수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명수 씨, 내가 물속에 잠겨있는 고통이야. 물속에 잠겨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축축하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느낌, 젖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공감할 수 있다는 이분은 치유공간 이웃에서 그 안산에서 엄마와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물에 잠겨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생님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가능하면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읽으면서 줄이 가장 많이 쳐진 곳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 중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 척 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 공감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 것은 무릎 반사 같은 감각적 반응일 수도 있고 감정적 호들갑일 때도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되지 않은 순간적으로 폭발한 감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감정적 반응 그 자체가 공감은 아니다.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해 갖게 되는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타고난 감각이나 능력이 아니다. 학습이 필요한 일이다. 공감을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눈다면 그 비율이 2대8 정도로 공감이란 것은 인지적 노력이 필수적인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공감에 대한 통념이 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다. 누군가의 상처나 고통을 대면했을 때 그 즉시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이 공감력 넘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감력이 부족한 냉정한 인간이다. 노력하는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니며 공감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등 사람들은 공감을 정체를 알 수 없는 순정한 무엇으로 여긴다. 진짜 그런가?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결합된 성숙한 공감력을 말한다. 정서적 호들갑과는 구별해야 한다. 고통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다 정서적 공감은 아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생각보다 얼굴이 밝구나, 이제 많이 괜찮아졌나 보다라며 인사를 건네는 행위가 때론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된 공감이다. 그럴 때 친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이를 잃고도 잘 살아가는 차가운 엄마 같지 않은 엄마로 보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더 느낄 것이다. 아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공감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래서다. 배워야 하는 고통, 배워야 공감할 수 있는 고통이 세상에는 더 많다. 그래야 최소한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공감은 다정한 시선으로 사람 마음을 구석구석 찬찬히 환하게 볼 수 있을 때 닿을 수 있는 어떤 상태다. 사람의 내면을 한 조각 한 조각 보다가 점차로 그 마음의 전체 모습이 보이면서 도달하는 깊은 이해의 단계가 공감이다. 상황을,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상대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공감은 깊어진다. 그래서 공감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내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얻게 되는 무엇이다. 마음은 언제나 옳다.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다.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때리기는 했다. 그치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며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고 생각해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한 말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한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를 걸었고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아이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공감이 가 닿아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공감의 헌장에 가깝다.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엄마의 깨달음 또한 그렇다. 마음과 행동은 별개.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 본인에게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 공감을 포갤 곳은 그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 즉 감정이다. 존재의 느낌이나 감정이 공감 관역의 마지막 중심점이다. 나는 마음이란 표현을 감정, 느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로 더 쉽게 다가가는 표현이라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느낌을 말한다. 친구를 때린 아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때 아이의 마음을 알면 마음에는 금방 공감할 수 있다. 그것이 공감이다. 자기 마음이 공감을 받으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빠르게 인정한다.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을 남기지 않은 채 오히려 관계가 더 깊고 신뢰로워진다. 아이는 모든 상황을 흔쾌히 수긍한다. 걱정할 것이 사실 없다. 어떤 이의 생각, 판단, 행동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의 마음에 대해 누군가 묻고 궁금해한다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린다. 자기 마음이 공감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진다. 자기 마음이 온전히 수용되었다는 느낌 때문이다. 억울함이 풀려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다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다음은 헌신과 기대로 경계를 넘지 마라입니다. 중3 아들이 담배를 핀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있다. 그녀는 사춘기 남자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고 통 크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들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들에게도 말했다. 아빠도 너만 할 땐 그랬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집에서 피우면 좋겠어. 아들도 엄마에게 고마워하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담배를 사기가 어렵다며 엄마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마음은 찜찜했지만 아이에게 호기롭게 말했던 체면이 있어 간혹 사다 줬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 아이가 내게 친구들 담배까지 사달라고 요구하면 어떡하나. 아이를 끝까지 믿고 이해해 주는 게 성숙한 엄마라는 생각에 견뎌왔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란 상대방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마음이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의 분노를 유발한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지 폭력적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별개다. 화가 난 마음은 공감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아들의 담배 심부름까지 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 아들의 담배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알아주는 게 공감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들의 현실적 요구에 휘둘리며 엄마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게 된다. 결국 엄마가 작심하고 시도했던 공감은 방향성도 건강성도 잃게 된다. 내 의견을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들을 하나의 개별적, 독립적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면 엄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그 경계를 넘어갔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엄마가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엄마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엄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피우다 걸려서 정학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 위험을 감수하든 포기하든 그건 아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다. 그녀가 물었다. 아들이 엄마가 담배 피우는 거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공감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고 공감해줬다고 담배까지 사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사다 주지 않았다고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한 엄마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두 사안은 별개다.
엄마는 내가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해 학교나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이나 교육까지 엄마가 어떻게 할 순 없어. 거기부터는 엄마가 도울 수가 없네. 그리고 엄마가 네 담배 사다 주는 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엄마 자신의 경계를 아이에게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엄마와 자기 사이의 경계를 인식한 아이는 오히려 엄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경계가 없이 엄마가 계속 담배를 사다 주는 것까지가 아들을 진실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아이는 엄마가 생각보다 적게 사다 줬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점점 엄마에게 짜증을 내게 될 것이다. 경계가 무너지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더 받게 된다. 부모 자식 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흔한 일이다. 헌신성이란 덕목은 의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쉽게 소리 없이 허문다. 다음은 아무리 자녀라도 충족평판하지 않기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어. 딸이 어느 날부턴가 이런 말을 저한테 쏟아부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얘가 이런 정도였나? 허탈감과 자괴감에 괴로웠습니다. 술 먹고 늦게 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내게 딸은 엄마는 아직도 나를 구속하려고 하고 나를 엄마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저는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딸아이와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딸은 난 아직도 자꾸 엄마 눈치를 봐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심한 것 같다며 대학원도 휴학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쇼핑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뒤지며 밤을 새우고 낮에는 잠만 잡니다. 밤에 잠깐 나가는 날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충돌했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27년 동안 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은 엄마야. 모든 게 완벽하길 바라는 제가 스트레스의 주범인 게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서였다고 말하지 마.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했던 사랑이 아니야.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간섭하고 잔소리했던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딸아이는 27년 살면서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걸 막으면 엄마는 내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거야 라고 소리치듯 말합니다. 술 먹고 늦게 다니는 걸 엄마로부터 해방된 행복한 시간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제 성인이라고 그걸 알아달라는 몸부림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엄만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지? 난 지금까지 모든 걸 엄마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었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알아? 새벽마다 죽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그 말을 듣고 감전된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딸의 마음을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적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걸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딸의 속마음에 엄마가 어떻게 접근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이의 어느 부분에 공감해 줘야 할까? 아이의 어느 부분이 존재의 문고리인 아이의 느낌일까? 문고리를 찾아 공감하면 문고리가 돌아가고 문이 열린다고 했다. 외형상 딸의 행동이 무척 격하고 난감해서 풀기 어려운 갈등처럼 보이지만 딸은 문제를 내면서 정답을 동시에 알려주는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여기가 문이고 이곳이 문고리라고. 벽을 더듬지 말고 제발 이곳을 봐달라고 엄마에게 외치고 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기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가 눈 감고 코끼리 만지듯 헤매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딸도 마찬가지다. 존재의 핵심이 느낌이라고 했다. 거기가 문고리다. 느낌에 공감을 퍼부으면 그 힘으로 문고리가 돌아가고 속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치유가 시작된다.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마음일지라도 지금 딸이 제일 절박하게 말하고 있는 존재 자체의 느낌은 2년간 매일 밤 죽고 싶었던 마음과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엄마로선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엄마의 생각과는 달라도 딸의 마음은 옳다.
누군가의 마음은 타인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마음과 느낌은 충조평판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의 고갱이다. 나라면 딸에게 매일 새벽마다 죽고 싶었구나. 그럴 만큼 힘들었구나. 그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새벽마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제일 먼저 딸이 죽고 싶었던 마음에 주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죽고 싶을 만큼 순간순간이 지옥이었는데 그 고통을 엄마마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딸은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스러웠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버티고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가 아무 도움도 못 줬는데 이렇게 버텨줘서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을 것 같다. 딸이 분명히 말하는 자기 느낌이 또 하나 있다. 불명과 술로 지새우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라면 엄마는 도움도 못 줬는데 네가 그걸로나마 행복하다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알고 보니 술이 널 도왔구나. 술 마시지 말라고 매번 잔소리했던 거 미안해. 네가 행복한 게 엄마 더 좋아. 엄마가 돈 더 줄게. 술 마시고 싶으면 편안하게 마셔. 엄마가 돈 더 줄 테니 안주도 제대로 챙겨서 마셔. 엄마가 모르고 그랬어. 너한테 그래도 행복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엄마는 그게 고마워. 다행이야. 그동안 잘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돈을 더 줘가면서 술을 마시라고 할 것까지 있을까 싶어 멈칫하는 마음일 수 있다. 지나친 게 아니다.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하기 위해 허벅지 윗부분을 끈으로 꽉 동여매야 한다. 그런 순간엔 아무도 너무 조이면 아프니까 살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다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의 압박은 평소의 스킨십과는 달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딸의 상황도 지혈을 위해 공감을 퍼부어야 하는 비상 상황이다. 지나친 게 아니라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 가사처럼 엄마는 너의 마음 외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적극적인 메시지다. 엄마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엄마 맘대로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고 너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는 엄마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다짐이다. 계몽과 훈계의 본질. 나와 함께 의논한 후 그녀는 딸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다. 그렇게까지라고 할 만큼 자기 마음도 얘기했다. 그날 딸은 이해하는 척하지 마. 이제 와서 공감하는 척하지 마. 라고 소리쳤단다. 그런데 2주쯤 지나면서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날이 점차 줄기 시작했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낮밤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점차 줄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은 속이 많이 아프다며 엄마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다. 하늘이 준 기회를 얻은 양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갔다. 그렇게 딸의 문고리를 더듬어 찾아 돌렸던 그녀는 딸과 새로 만나기 시작했다. 공감이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 계몽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언어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들이다. 그래서 계몽과 훈계의 본질은 폭력이다. 마음의 영역에선 그렇다. 술 마시러 갈 때 뭐가 그렇게 행복했니?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딸의 마음은 내 마음과는 별개다. 그러니 그럴수록 딸에게 물어봐야 한다. 묻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딸에게 내 생각만 쏟아놓은 것이 사랑이나 교육일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심리적 폭력일 뿐이다. 술을 마시고 몸을 망치면서도 행복하다는 딸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것 역시 엄마의 생각일 뿐이다. 딸에게는 딸의 마음이 있고 딸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딸의 경험, 거창하게 말하자면 딸 개인의 역사에서 비롯한 것들이다. 엄마의 마음, 엄마의 역사와는 다른 개별적인 것이다. 그녀는 딸에게 그렇게 끝까지 공감을 하면서 마침내 딸로부터 사실은 술을 마시면서 비참한 적이 더 많았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듣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다 보면 사람도 상황도 스스로 전모를 드러낸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건데? 네 마음은 어땠는데? 핑퐁 게임 하듯 주고받는 동안 둘의 마음이 서서히 주파수가 맞아간다.
소리가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공감 혹은 공명이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을 땐 충조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말이다. 바른말은 의외로 폭력적이다. 나는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과장해서 한 10,000배쯤은 더 많이 봤다. 사실이다. 정의나 도덕 등에 대한 강박이 공감의 방해물이 되어 사람 마음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계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경험한 마음은 성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아이는 또 다른 아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아이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그 힘으로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서다. 저는 이 책을 선생님들 또 지도자들 여하튼 접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특히 아이들을 만나는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읽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옳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